오늘이 64번째, 64회, 3월 31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박선명의 이슈펀치, 천지TV를 통해서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고 있습니다만, 박선명의 이슈펀치는 이 혼란한 전국에서도, 요즘 정치 보면 짜증나시죠? 저도 정치학자고 정치 비평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어떤 때는 그냥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이러려고 대한민국 정치가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속에 억눌린 우리 정치에 대한 그 원망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정말로 국민은 똑똑해야 됩니다. 현명해야 됩니다. 박선명 20%. 그래서 여도 야도, 좌도 우도, 경상도 전라도도 아닌 오직 국민의 눈으로 한번 정치판을 읽어나가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무려 오늘이 64번째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해도 저희들은 치우치지 않은 중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중도의 길, 그리고 제3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64번째. 자, 이제 21대 총선이 내일 모레부터 이제 선거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선거 분위기가 별로 사실 없어요. 물론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만 도대체 국민들이 이 정치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여야의 공천이라든지 또 최근에 여야의 그 행태를 보면은 정말 치고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번에는 더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21대 총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4.15 21대 총선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정치 행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바보면은 바보 같은 정치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으면은 깨어있는 사람들을, 깨어있는 정당들을 우리의 대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박선명의 이슈펀치는 호소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한 50분 정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제 편은 천지일보 정치부의 촉망받는 기대주 김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김성환 기자가 네.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말투가 너무 재밌어서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보는 정도인데 교수님만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겸손함까지요. 참 겸손합니다. 이 김성환 기자가 이 방송이 처음이거든요. 처음에서 좀 우리 정치 관련 얘기를 재밌게 하자고 얘기해서 처음에 너무 부담된다고 노노하다가 제가 간곡하게 해서 꼭 나와야 된다. 벌써 이제 몇 번 찾았는데 조금 우리가 준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은 쏙쏙 들어오기도 재밌게 잘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 방송 우리 신문사 사장님도 보고 계실 텐데 좀 계속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성 기자님, 네. 오늘 우리가 주제가 64번째 시간인데 21대 총선판을 흔들 핵심 변수 4개를 잡았어요, 그죠? 네. 4개인데 이 4개는 우리 박선명의 이슈펀치 편집진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각자 생각의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쫙 뽑아가지고 제일 많은 거 4개 딱 골랐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판을 흔들 핵심 변수 4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하죠? 총선에 지금 누구나도 신경 쓰시는 분들 핵심 변수 4개가 뭘까? 하나씩 김성환 기자하고 풀어가겠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지금 뭐 꼼수 정당, 저는 이런 정당 처음 봤습니다.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꼼수 정당만 만든 게 아니고요. 의원 꿔주기. 이런 과거도 좀 나왔습니다. 의원 꿔주기.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꿔주고 총선 꺼내면 또 돌아오고 이런 식입니다. 또 있습니다. 서로 폰으로 앞으로 타려고 1번 하려고 2번 하려고 3번 하려고 의원들이 너도 들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국고보 좀 더 타내려고 교수단체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십억 원, 55억 원을 타는 정당도 있습니다. 국민의 피눈물 같은 이 코로나 중국에
55억 원 탄핵하려고 그 의원을 꺼지게 해가지고 교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민 여러분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그런 정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은 모릅니다. 뭐야, 어디야? 그러지 말자는 거죠. 또 있습니다. 어느 또 특정 정당은 여성들을 대거 공천해서 여성에게 주는 선거 보조금도 타냈습니다. 이것도 수억 원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랑할 일 아닙니까? 여성들이 많이 넣었는데 검증이 너무 안 됐어요. 뭔가 국민들이 눈높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의 평가를 해보십시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이제 모든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내일 모레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왕국에 21대 총선 판을 흔들 수 있는 4개 변수를 정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자, 첫 번째 변수를 보니까 김성환 기자님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꼽았네요. 네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상당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올해 최고치 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는 박성배 이슈펀치를 항상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김성환 기자가 얘기했던 30일 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를 했습니다. 3월에 4주차 23일부터 27일까지 주간 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에 대비해서 3.3%포인트가 올라서 52.6%. 네. 잘한다. 지지한다가 52.6%였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44.1. 그래서 올 들어 가장 높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지지율이 높았다는 얘기고요. 이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10%, 그 다음에 무선 그냥 70, 유선 20 이렇게 했고요. 18세 이상 유권자 45,582명한테 통화를 시도해서 2,531명이 응답을 해서 응답률 5.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52.6% 네. 올해로 최고치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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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해 최고치가 나와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것이죠. 과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비판 여론이 코로나 전국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높았고 그런 어떤 비판 속에서 올해의 선거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다가 세계적인 어떤 여론이 우리의 어떤 진단 시스템이라든가 방역 시스템을 칭찬하고 나서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쁜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어떤 동남아 국가도 아니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다들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선진국이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우리보다 진짜 엉망이에요, 그죠? 네,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의 어떤 방역 과정이라든가 의료 시스템 그리고 또 수출까지 해달라는 네, 네. 요청까지도 해오고 그 진단 키트 말이죠.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우리 국민들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면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만 해도 봉준호 감독이 미 아카데미 석권하면서 예. 사람들 열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몇 년 전에는 뭐 노래가 뭐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든가. BTS 네, 등등.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예, 예. 그냥 항상 억눌려 있고 힘들고 경제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또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이 호감도로 돌아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관건은 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민주당 지지율로 흐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대로 네.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지로 연결되느냐? 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 사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평가적 성격의 총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역대 선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아, 그러니까 이 선거 전국에서는 정부는 이제 심판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에서 이 선거 국면을 바라보고 또 어떤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정책을 써버리면 야당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뭐 포퓰리즘이다, 선거 개입이다, 아, 또 퍼주기 한다 예. 그러면서 난리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이 예. 조용하게 이렇게 관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보통 역대 선거에서는. 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선거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슈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객체의 면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아. 지금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 화면에서 비춰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항상 회의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노란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자세가 계속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야당에 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우리 국민과 그리고 또 정당에 굉장하게 호감도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표심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상당히 아주 예리하게 보시네요. 아, 그렇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번 21대 총선은 불가피하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딱 임기 중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밀어내고 피플 파워로, 민중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차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첫 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첫 번째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다 이렇게 네네. 꼽았는데 훨씬 지금 상황에서 잘하고 있다. 네네. 지금 보니까 올 들어 가장 높은 치. 이거 뭐 이렇게 돼버리면 52.1%인데 이 리얼미터 YTN 여론조사에 나온 평가도 보더라도 네.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많고 또 최근에 뭐 청소년 그 등장하는 음란물 N번방 사태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네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자세가 이전 정부와는 훨씬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평가인데 자, 이제 관건은 방금 김성환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혼자에 대한 평가지 않습니까? 잘한다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민주당으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낮다고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이 이제는 선대위의 역할이 되겠죠. 그죠? 네, 상당히 그런 면에서 분위기는 좋다 하는 생각. 그래서 김 기자님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지금 우리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얘기했는데 그럼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합시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안 통할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야당에서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심판합시다 하면서 반문 다 모여라라고 얘기를 해도 부석할 판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데 니네들이 심판받아야 돼. 그럼 어떡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그런 어떤 패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경제 법인세 인하 얘기하고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부분을 얘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한교안 대표께서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것이죠. 그런 부분이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황교안 대표는 정치 신이지 않습니까? 네. 또 관료였지 않습니까? 네. 나름 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을 아우른다든가 또 정치 수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용병을 데려온 것이죠. 한 번 실패했지만. 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바는 극대화하면서 또 경제 부분, 지금 제1성으로 선대위원장으로서 제1성으로 내세운 게 경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을 내세운 것보다는 이런 용병을 통해서 이 경제 문제를 한다고 하면 보다 더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대목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서 반문 다 모여라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네. 그러면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김종인 전 대표를 다시 영입을 해서 네. 뭔가 중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네. 근데 김종인 전 대표는 그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저는 정말 상식으로서는 네. 정치학적으로서는 저는 그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정권이 이제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써 고개 숙이고 네. 꺼졌어야죠. 네. 떠나야죠. 네. 근데 또 다시 또 와가지고 그때 또 문재인 정부를 또 도왔어요. 네. 또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실패했다고 또 통합던가요? 이거는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 사회가 상식이 무너지고 염치가 없고 몰같이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이끄는 정치의 길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줏대가 있어야 되고요. 가치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동네 복덕방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자, 과연 두고 봅시다.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명한 것인지 그냥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뭐 말하면 우해가지고 원래들은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그건 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는 오히려 그동안에 문재인 반대만 얘기했던 통합당으로서는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싶어서 뭔가 막판에 데리고 온 분이 김종인 전 대표. 네. 또 이분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또 총선 끝나면 다음 됐는데 또 어디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또 경제가 어떠는 저런 얘기하는 자, 그런 모습. 자, 그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 정치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이 대목은 분명히 민주당한테는 유리한 분위기는 분명하고 통합당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가고 있다. 왜? 문재인 정부 심판론, 반문 다 모여라. 끝났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 변수. 그렇죠. 코로나19 사태. 네. 저는 이거는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TV를 틀면은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 문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가끔 나와요. 뉴스. 네. 정치 뉴스. 네. 짜증나는 뉴스 나옵니다. 네. TV를 끄고 싶은.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전에 선거 정치 문법과는 확실히 다른 선거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은 보통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면은 사실 정부 심판론이 더 무게가 실리거든요. 네. 야, 이런 와중에 지금 하는 거 봐봐라. 뭐 늑장 대처 또 막 얘기하면서 할 네. 텐데 지금 이런 재난 속에서도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통합당이 위기로 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 자,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네. 정부를 얼마나 비판 많이 했습니까? 혹자는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죠? 거기다가 문제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비판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이런 태제에 대한 안티태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그걸 막아버리고 지금 화면에는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가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정부의 무능을 네. 몸으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무능했으면은 당시에 집권당도 박근혜 정부를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탄핵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때 메르스 사태를 지켜봤던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볼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르스 사태 때 하지 못했던 정부의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거기다가 김성환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외에서도 한국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탈리아 봐보세요. 스페인 보십시오. 미국은 빼겠습니다. 미국은 그 뭐 트럼프의 그 나라는 앞으로 아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괜찮아요.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하는 서구가 이런 식인데 우리 한국은요. 괜찮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볼 때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정권 심판론을 잠식을 해버렸고요. 네. 또 하나가 선거 전국에 쫓는 자의 선거 열기를 사실상 이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어버렸다. 네. 그죠? 네. 엄청나게 큰 거죠. 여기다가 혹시 김성환 기자님 네. 투표율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이러면은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아서 나가기 싫어 하면서도 이렇게 해도 만약에 투표율이 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정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박사님이 전문가시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선거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어떤 3대 요소를 보통 그렇죠. 뭐 구도, 이슈, 정책. 이슈다, 인물이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다, 야당 심판론이다 이런 이슈가 가려져 버렸습니다. 아, 맞아요. 또 그 이슈를 통해서 그 이슈의 그 구도에서 이슈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권 심판론이라 했을 때 어떤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뭐 조국 사태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울산시장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소주성, 그러니까 소득 주도 경제 성장 네. 이런 경제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 시장 논란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후보자들은 자기가 어떤 부동산 전문가다, 뭐 세법 전문가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띄우는 것이죠. 이게 보통의 총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선거를 주도해 가는 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야당이 아니고 정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주요 의제, 아젠다라고 하죠. 아젠다 세팅이라고. 네, 하는데. 그렇죠. 그것을 세팅을 하고 있지만 유지까지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팅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아예. 네네네,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주도하고 아하,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어떤 지역 이슈, 지역 현안, 지역 인물 이런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 대 문재인 대 황교안의 어떤 대결 구도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작은 현안보다는 재난 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어떤 이슈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이 완전히 이 선거 표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딴지가 돼버려 버리면 이 선거 완전히 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은 마땅한 대응책도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이 코로나 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혹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재난 네. 기본소득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통합당에서 그거 반대합니까?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통합당에서는 처음에는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얘기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포퓰리즘 또 그 얘기합니까? 네, 지금 그런 얘기 못 하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네, 있어요. 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슈를 정부 여당이 끌고 가다 보니까 통합당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서 보니까는 그 통합당의 지도부에서 뭐 포퓰리즘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포퓰리즘이 뭡니까? 지금 이 재난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재난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힘을 야당이 먼저 치고 나가야 될 텐데 이걸 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설사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재난 상태를 보십시오. 아무 관계 없는 겁니까? 이거 관계 없이 그냥 선거용으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라. 이래저래 저는 참. 자, 아무튼 방금 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과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여론조사를 가져왔는데요. 뭐 저희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박세명의 20표지는 팩트에 충실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보니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잘한다가 77%, 못한다가 22%입니다. 잘한다가. 또
방역에 대해서는 거의 뭐 77%면은 거의 3명 중에 4명 중에서 3명. 그러니까 77%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나왔어요. 이 자료는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매트릭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열을 들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것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5.8%이고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매트릭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물었던 질문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국민들은 잘하고 있다가 77% 나왔습니다. 요거만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한 개 더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1,001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잘 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잘하고 있다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도 응답률이 14%, 표본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이거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갤럽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도 잘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코로나19 사태라고 얘기하면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가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죠.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국민들이요. 저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은 이런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 안 먹힌다는 거죠. 굉장한 큰 차이를 빚고 있는 겁니다. 반문 다 모여라. 전혀 통하지 않는. 그래서 김용인 전 대표를 또 뒤늦게 영입을 한 거죠. 무슨 얘기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100만 원,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200만 원 주라 할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지, 또 딴소리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맞물려서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작은 이슈들은 삼켜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블랙홀이 되고 있다. 네네. 메시지였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세 번째. 뭘까요? 21대 총선 판을 뒤흔들 핵심 변수 4개 중에서 세 번째는 이것도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꼼수 정당. 저는 이 얘기가 너무 붕괴를 합니다. 붕괴. 네. 도대체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도 거대 두 정당이 똑같이 거기다 또 3중 때도 또 만들어져요. 네. 자, 국민 여러분. 이번에 이 꼼수 정당 논란을 여러분들 제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4.15 총선을 위해서 지역구 후보를 안 냅니다. 지역구 안 내고 연동형 비례제 좋은데 비례만 내버려요. 비례만. 그런 양당이 만들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1당과 2당이 똑같이 됐습니다. 나머지도 정당 비례대표가 낸 그런 정당도 있습니다만 논외를 해버리고요. 썰어버리고 고민할 가치도 없습니다. 거대 정당이 그렇게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을 따라가는 민주당도 여론의 심판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받을 것 같고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따라만 갔지만 두 정당이 똑같으니까 김수환 기자님 이렇게 가버리면 꼼수 정당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심판할 데가 없잖아요. 누굴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두 정당이 똑같은데 자, 우리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하고 황교안 싸움이라 그러던데 두 정당이 똑같이 꼼수 정당을 만들어버렸어요. 한쪽이 만들었으면 좋은데 양쪽으로 다 만들었으면 누구를 지지를 해야 됩니까 이거? 고민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대목이 고민이에요. 그죠? 결국은 이번에도 꼼수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비례대표 의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 부분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다 지켜봤고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각 당의 선대위원장이
또 비례정당까지 다 관여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여론조사 결과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부동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이 부분- 30%, 35%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 부동층이 지금 어디에 투표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렵고 예측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다만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그 측면에서 조금 우세하다 뿐이지 이 선거는 어떻게 될지 아직도 2주가 남았습니다. 알 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앞서 제가 모두에 역대 이런 선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역대 이런 선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어냈는데 똑같이 일당과 이당이 꼼수 정당을 만들고 나머지 정당도 지역구도 내지도 않고요. 그게 숟가락 얹어가지고 비례대표 몇 명도 얻어내려고 하는 정당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눈뜨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가서 선거 공약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 전체가 연동형 비례제에서 단몰만 빼먹으려고 하는 이 판국에 뭐 나머지 정당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마저도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꼼수 정당에 대한 응징을 누구를 할 것인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 제3지대 정당도 거의 뭐 망해버린 수준이거든요. 네. 진보 정당이 정의당도 있습니다만 진보 정당은 좀 고전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분들은 혹시 김성희 기자님 네. 전문가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정치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관계한 싸움으로 네네. 양극화, 네. 진영 싸움 되다 보면은 이 중도층도 결국은 부동층까지 포함해서 이 중도층도 위성정당 논란과 관련해서 결국 막판에는 어느 한쪽으로 표가 몰리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분석이 중요한 게 결국은 투표를 하게 될 것이랍니다. 네. 란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우리 정치권에 대한 뭐 많은 비판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층이기 때문에 네, 네. 결국은 투표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코로나 정국이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의 어떤 변수, 문재인 변수 그리고 코로나 변수가 이 결국 이 부동층을 움직이는 표심을 좌우하는 그런 쪽으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야, 그렇겠죠. 네. 지금은 30%에서 30.5% 정도가 중도층 또는 부동층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과 부동층은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중도층 안에서도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층에 포함되어 있는 층이 한 30% 정도, 많게는 35%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막판에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많죠. 이분들은 정치 성향이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또 다수는 뭐 안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뭐 또 선거 때 해외로 갈 수도 없고 투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지지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통합당한테 중도로 나가야 됩니다. 민주당한테도 중도를 끌어안아라. 또 중도층에 있는 정당들한테는 당신들이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배를 채울 준비를 해서 제대로 혁신을 해내라.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안 되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30% 안팎의 이 중도층, 부동층이 어디를 풀을 찔 것인가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그대로 그들이 독자적으로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두 거대 정당 쪽으로 표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두 정당의 싸움이 너무도 크고 네. 문재인과 황교안의 싸움으로 극대화되고 있고 또 중도에 정당도 별 힘이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는 양쪽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정치도 심각한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당체제가 되기는 사실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가장 크게 원했던 것이 바랬던 것이 다당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꼼수 논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퇴색이 돼 버렸습니다. 아, 결국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뤄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은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선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선거는 사실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탄핵 그 다당제를 넘어서 탄핵 이후의 어떤 보수의 어떤 균열된 부분들이 다시 이 봉합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중대한 어떤 선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어떤 다당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선거법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양극화가 되면서 이런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김성환 기자가 이야기했던 저 대목이 사실 제일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당 정치를 전공한 학자로서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왜? 그것이 민주정치의 본력입니다. 그래서 정당끼리 경쟁을 하고 연합을 하고 또 대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정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정당도 2개가 아니라 3개도 나와야 되고 4개도 나와야 되고 5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거대 정당이 모든 걸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한국 정치가 안 되는 거죠. 두 정당이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굉장히 저는 지지를 했는데 그마저도 뭉개져 버렸습니다. 상처가 나고 밟히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비극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번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 꼼수 정당의 논란이 두 거대 정당 쪽으로 결국은 양극화되는 두 거대 정당이 독점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문가들 우려가 사실 와닿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다당 체제는 어쩌면은 접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지난 4년 동안에 우리의 진영 싸움은 두 정당만 살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두 정당만 살찌우는 그런 어떤 소모품으로 전락됐다는 사실은 좀 비통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만 우리 전국을 보면은 두 거대 정당을 응징할 수도 있을 텐데 과연 또 응징하면 대안은 누구일 거예요? 그마저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선거 전국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 꼼수 정당 논란은 국민들이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할 문제다. 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문제니까. 네네. 그 부분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던 것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어떤 말 했습니까? 그 부분은 최대 이 꼼수 정치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 국민이 이번 정치에서는 이 양극화, 이 꼼수 정당이 비판을 심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꼭 반드시 역사의 어떤 심판은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기자가 지금 심상정 그 대표의 워딩을 준비를 해가지고 화면에 띄워놨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30일 날 4.15 총선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얘기입니다. 꼼수 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거대 양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꼭 이번 총선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70년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김성환 기자가 주장했던 똑같은 논리네요. 네. 그래서 딱 찍었군요. 네. 네. 저도 와닿습니다. 이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사실 당력을 집중해와서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정당 체제도 좀 경제 시스템으로 가자고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 상황에서 심상정 대표의 이런 어떤 그 눈물겨운 호소가 와닿습니다. 또 한 분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 얘기도 있네요.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이 꼼수 정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논란과 관련해서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의 사무총장은 후보 등록을 하면은 비례대표가 확정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당 공약을 보고 비례대표를 선택해 달라는 의미에서 적어도 그 전에 정당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공약도 없이 비례대표 얼굴만 보고 뽑아달라는 경우는 처음 본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정책을 놓고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정당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당 정책이 없어요. 정책이 없습니다. 정책이. 뭘 보고 쫓아야 돼? 인물 보고요?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의 이 점잖은 그러나 뼈 있는 이 말을 우리는 여러분 경청해야 됩니다. 네. 공약도 없이 비례대표 얼굴만 보고 뽑아달라는 경우는 처음 본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정당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례대표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몇 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정당들 어디가 예쁘고 어디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당을 공약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될 텐데 평가할 게 없어요. 인물만 보고 얼굴만 마스크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쇼하면서 이렇게 우리 정당의 비례대표를 쭉 찍어달라고. 자, 이런 모습. 이광재 사무총장의 이 얘기도 저는 와닿습니다. 자,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아마 이제 정당 간판, 인물 이미지만 보고 표를 찍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죠? 뭐 정책도 없으니까,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위성정당, 꼼수 종단의 귀결은 선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 핵심 변수로 꼼수 정당 논란을 집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괜찮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21대 총선을 판을 흔들 핵심 변수 4개 중에서 네 번째가 뭐냐? 깜깜이 선거. 네. 와닿습니다, 이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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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죠, 결국은. 네. 네. 코로나 총선이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으니까요. 네. 요번에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약수도 못하고 나가서 겨우 몇 미터 떨어져서 인사하는 정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일이 선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악수를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제가 여러 번 그 유튜브 관련해서 봤는데 그 서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악수를 못하고 이렇게 주먹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번 선거는 정말 선거를 후보 인지도가 적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기 정책을 알리기도 어렵고 또한 자기가 누구인지도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뭐 SNS 전략이라든가 온라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결국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아니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TV 방송 토론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그 TV 방송 토론을 확대하려고 해도 한 후보가 20명씩 됩니다. 네. 네. 그 부분을 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후보자를 골라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간에 지지도가 있고 현역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유리한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상희 기자가 아주 예리하게 딱 짚어냈네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당기다 보니까 각 후보의 정책 검증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당사자들 앞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알릴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악수를 하고 싶어도 손을 내미는 사람도 좀 미안고 또 악수를 하자니 그렇고 또 매부도 중국치기도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유권자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어떻게 된 후보인지 저 후보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책적인 차질은 있는지 도덕성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지역에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만큼은 알아야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마한 트럭에다가 유세차라 그러죠. 네. 다니면서 쫙 모아놓고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뭐 유권자 여러분, 기호 몇 번 저 누굽니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모이라고 하기도 미안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네.
뭐 몇 명 모였습니다만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앞서 네. 현역 의원은 유리한데 네. 새로 이름을 알리는 사람은 저 이름이 누굽니다라고도 하기 쉽지 않는. 네. 그래서 이 깜깜이 선거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핵심 변수가 될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깜깜이 선거는 쫓는 자보다는 앞서 있는 쪽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군소중단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TV에.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뭐 어떤 뭔가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나 이 통합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네. 야당의 후보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뭐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각 당 전략도 조용한 선거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막 유세차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현역이라든가 인지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유리하고 또 여당이라든가 여당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야당은 여러모로 좀 어려워진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소환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변수가 아니라 정말 핵심 변수네요. 그죠? 네. 제가 어저께 이 동네에 조그마한 공원을 나갔습니다. 운동 삼아.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이 옷을 입고 가서 인사를 하면서 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모르는데 보니까 아마 예비 후보라서 선거 운동을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명함 하나 주면서도 미안해해서 손도 이렇게 가지고 어쩐다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우리 화면에 아름다운 선거, 이 선거 홍보 관련된 물이 나옵니다만 자, 그런 분들 앞에 앞으로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나 제가 좀 지켜봤습니다. 또 관심이 있으니까.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외면해 버려요. 아는 척도 안 하고요. 그래서 마치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자,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참 그분들은 정치를 처음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지역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다니는데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함 한 장이 받아주면서 고생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땀을 찍으면 되잖아요. 좀 그런 자세가 더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옆에서 한 5분 지켜봤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명함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주려고 하니까 가버려요, 막 그냥. 그래서 물론 뭐 정치에 화가 나시죠, 사실.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우리 정치를 포기할 수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양식이 있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정치판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설사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나와서 따뜻하게 이 명함 줄 때는 말 한마디 뭐 굳이 찍어준다 그런 말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마음에 안 들면은 고생 많습니다 하고 화가 난다면 그러면 되잖아요. 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 너무 마음이 이제 아팠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만은 뭐 별로 또 그런 마음은 없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쪽이 아니라서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따뜻하게 명함 주면은 고생한다는 말 정도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민주주의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국민의 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들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깜깜이 선거다 보니까 구미에는 경실련의 차원의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했네요. 보니까 성명서 이거 와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경북 구미에 있는 경실련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통상적인 대면 선거가 불가능하고 4.15 총선에 대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는 후보에 대한 정책과 인물 등에 대한 정보 부재를 낳고 후보 정보 부재는 후보 변별력을 가로막고 선거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후보들은 기본적인 명함 전달도 조심스럽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역효과가 우려돼서 자제하는 가운데 SNS 활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선거운동은 일방적인 전달이 돼서 공약 정보와 후보 검증에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를 내놨는데 그래서 그 SNS라든지 네. 방송 토론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거군요. 네. 아.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판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후보자들 예비 후보 같은 경우 이름 없는 이런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 나와서 자기를 홍보하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렇겠죠. 부분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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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성명의 이슈 펀치는 특정 정당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미랄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명함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도 낯선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함을 받아주면서 수고하신다는 말 정도는 악수하기는 좀 그렇죠. 지금은 악수는 하지 말고 주먹끼리 가더라도 그런 정도 말 한마디에 끝내주는 그런 성숙한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깜깜이 선거에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죠? 현역 의원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치 신인들, 막 뭐 한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이 2배, 3배 클 겁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또 시민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 덕담이나 또는 따뜻한 이 배려가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깜깜이 선거는 현역한테 유리해졌고 네. 신인은 불리해졌고요. 정당 권력은 또 야당은 쫓는 입장이니까 불리해졌고 군소 정당은 더 불리해졌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깜깜이 선거에 이제는 국민들의 결국은 각 후보들의 정책도 보고 네. 특정 정당 보고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네. 인물을 봐가면서 또 어느 정당은 이번에 위성정당 지역구도 없이 그냥 또 어떻게 보면 비례만 해버리는 네. 이런 어떤 숟가락 먹는 이런 정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후보와 제대로 된 정당을 뽑는 국민의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김성 기자 준비를 아주 상당히 꼼꼼하게 잘해와서 쏙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박세명의 이슈 펀치는 21대 총선판을 흔들 핵심 변수 4개. 첫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두 번째가 코로나19 사태. 세 번째가 꼼수 정당 논란. 네 번째가 깜깜이 선거. 이 4개의 변수가 총선판을 결정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정은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세명의 이슈 펀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